5월부터 전세자금 대출 허가 보증이 100에서 90으로 내려가요. 내가 전세를 살고 싶어도 전세자금 대출이 줄어든다고요. 설상가상으로 뭐냐, 전세 물건이 안 나와요. 이제 전세 물건도 잘 안 나오고 전세자금 대출도 줄어드니까 나는 울며 겨자 먹기로 반전세나 월세로 갈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또 이제 월세가 오르면 전세까지 올라요. 그럼 전세가 오르면 어떻게 돼요? 대출은 안 나오는데 전세가 밑에 딱 받쳐주고 있으니까 매매가도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그게 빨리 올해 25년 하반기에 나올 거냐? 조금 보수적으로 봤을 때 내년부터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25년 하반기는 임대차 시장이 좀 먼저 불안해질 것 같다. 그래서 26년 상반기부터는 주거 선호 지역, 즉 중심지 지역, 여기부터 조금씩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박 박민수 대표님 모시고 부동산 시장과 절세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 평범한 직장인에서 지금은 세무 관련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제네시스 박이고요. 혹시 오해하실까봐 저는 세무사가 아닙니다. 네,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입니다. 네. 하지만 세무사만큼 전문가시잖아요. 뭐 그냥 그 조금 알고 있는 거죠, 조금. 네. 네. 최근에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다시 이제 지정이 이루어졌죠. 네. 그래서 뭐 오락가락 정책이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요즘 시장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일단은 관망서로 다 돌아선 것 같아요. 일단 토호제가 해제가 돼가지고 네.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3월달 거 지금 곧 나올 건데 엄청난 것 같아요. 거래량이 정말 이렇게 약간 그동안 뭔가 울분을 토해내듯이 그렇게 좀 된 것 같은데 다시 재지정 그리고 확대 지정이 되면서 이게 좀 거래 자체가 일단은 물리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고 또 이제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지난 4월 4일 날 탄핵 소추안 인용이 됐기 때문에 이제 6월 3일이죠. 네. 조기 대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단은 지켜보자. 작년 4월 달에 총선도 그랬었거든요. 네. 제가 이제 그때 맞물려 가지고 물건 하나 매도할 게 있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총선 딱 끝나니까 그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약간 이게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 왜냐면 이제 그게 아무래도 세금적인 부분은 정책이니까 정부가 어떤 정부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가격도 네. 급등하는 바람에 좀 쉽게 거래가 더 어려워진 측면도 있죠. 네네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다만 이제 조금 이게 뭐 심리가 꺾인 거냐, 네. 아니면 이제 하고 싶은데 관망인 거냐, 이거는 이제 지나봐야 아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4월에서 5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지금 약간 관망 쪽이 더 우세하다. 심리가 꺾였다기보다는 좀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 가지고 계시는 것 네. 중에 하나가 일기 신도시 재건축 이슈인데요. 네. 이게 지금 뭐 분담금 폭탄이니 뭐 정치 리스크니 해서 좀 불투명하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솔직히 처음에는 만약에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된다면 뭐 이게 좀 다 뒤집어질까 이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데 저는 사실 그 이전부터 일기 선도지구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좀 부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발표됐을 때 2030년 입주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거.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 해당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서 저는 조금 약간 부정적으로 봤는데 그 사업 자체가 뭔가 틀어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조금 낮을 것 같고, 다만 현재 정부에서 말한 시기는 당초부터 저는 좀 실현 불가능했다. 그런 걸 감안하시고 좀 보시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뭐 기간은 조금 길어질 수는 있지만 결국 네. 가는 길은 가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다만 일기 선도 지구 중에서도 네. 일부 지역 중심으로 좀 이게 좀 빨리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지금 이제 서울 재개발 재건축, 특히 이제 재건축 같은 거 보면은 분위기가 네. 어떻게 해서든지 올해 사업 시행 인가까지는 받자. 이걸 좀 해야지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또 지방도 지금 부동산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네. 악성 미분양이 뭐 19개월째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지방 시장은 뭐 역대급으로 안 좋다고 하는데 네. 현장에서 좀 체감하시는 지방 부동산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자, 일단 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제 거 개인적인 경험으로 미루다 보면은 문의가 전혀 안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보유세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순차적으로 다 정리를 좀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뭐 임차인분 이제 만기 날짜 맞춰서 하고 있는데 좀 문의가 안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그 교육생들, 네. 수강생들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분들도 정말 지금 거래 자체 안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거를 좀 정리를 해야지 뭐 서울이나 수도권에 매수를 할 수 있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다주택 같은 경우는 취득세 중과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되고 있는데 어찌 됐든지 이 부분에서는 좀 정부 입장에서 좀 뭔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당근책을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도 그렇고 지방 부동산도 그렇고 약간 정책이 조금 뒤따라야 뭔가 해결이 될 텐데 현재 지금 탄핵이 인용이 되고 조기 대선 국면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 부동산 시장 어떻게 앞으로 좀 나갈 거라고 보시나요? 뭐 일단 우리가 이제 앞일은 예측을 못 하니까 이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시나리오별로 이렇게 정해야 되거든요. 뭐 심플하죠. 현재 정권 이제 국민의힘에서 다시 정권을 잡는 경우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잡아서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되는 경우 두 개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확률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이 다르니까 각자 판단하시고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정권을 잡는다 그러면은 규제를 좀 완화하려고 하는 측면으로 계속 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 3년 이렇게 운영되면서 계속 국회 다수당 민주당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막히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규제를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혹시 사회자님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규제를 좀 많이 완화했으니까 어느 정도 풀린 것 같으세요? 별로 안 풀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네.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70에서 80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남아있고, 만약에 이제 민주당에서 정권을 교체를 해서 정권을 가져가게 되면은 본인들이 규제를 했던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또 쉽게 좀 못 풀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다주택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르니까. 그런데 뭐 일각에서 우려하는 막 곧바로 뭐 이렇게 세금 폭탄, 뭐 이렇게 규제 강화 이렇게 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약간 퀘스천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민주당에서 이제 좀 중도층도 좀 잡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사실 지방 같은 게 너무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규제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정말 말 그대로 핀셋 지정, 중심지 고가주택 위주, 그리고 한다 하더라도 1년에서 2년 정도. 개인적으로는 26년 하반기. 이건 그냥 찍는 거예요. 물론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제가 뭐 많이 틀리진 않아요. 근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랑 좀 비슷해요 지금. 문재인 정부 때도 2017년 정권 잡고 2018년부터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약간 비슷한 양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대출이 지금 2,600조를 넘었다고 합니다. 자산 시장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데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좀 영향 어떨 것 같으세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좀 불안하잖아요. 네. 뭐 국내 경제도 그렇지만 좀 정치적인 부분도 좀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특히 이제 대내외적으로 지금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서 미국에서 관세 전쟁 굉장히 좀 하는데 오히려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 오히려 공격적으로 투자할까 아니면 안전자산으로 갈까요? 안전자산으로. 안전자산으로 가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이게 주식 코인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주식 코인이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부동산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고 뭐 빗썸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기업체 주식이나 코인 하신 분들도 결국은 나중에 부동산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안전자산인 좀 서울 중심지 이쪽으로 좀 이렇게 더 많이 몰릴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여전히 지금 규제가 한 채만 갖고 있는 게 유리하다고 이렇게 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나온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보도 자료가 있어요. 네. 바로 어제 나왔거든요. 4월 9일 날 4월 9일 날 나온 거 보면은 가계대출에 대해서 지금 아마 좀 더 규제가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 문구를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맞물려서 오히려 좀 사람들이 내가 살림을 좀 빨리 사야 되나? 약간 이런 식으로 일부 다는 아니고 그렇게 좀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올 연말에 DSR 3단계도 좀 네. 예정이 되어 있긴 네, 하잖아요. 7월부터 네. 그거 저는 약간 연장될까 혹시 이랬는데 왜냐면 정권이 바뀌는 게 네. 6월이니까 만약에 바뀐다면 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분위기면 좀 안 될 수도 있겠다. 아까 말씀드린 3월달 거래량이나 대출 증가액이 이제 곧 반영이 될 거예요 통계에. 그럼 그게 생각보다 높게 탁 튈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관련된 분들이 보시고 불편하시겠죠.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약간 좀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변수는 무엇이라고 보세요? 어려운 질문인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가 사람들 심리.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공급 부족. 네. 자, 왜 그러냐면 공급 부족은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아주 난제예요. 그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그리고 이제 그게 윤석열 정부 들어섰는데 뭐 본인들도 공급 대책하겠다고 뭐 88 대책 나오겠지만 이게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특히 투자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심리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떤 탄핵 그리고 이제 조기 대선 이슈 때문에 사람들이 움츠러들고 관망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올해 하반기 정도 되면 좀 이게 많이 풀리지 않을까. 많이 풀린다기보다는 우리 사람들은 좀 잊어버리죠, 그냥. 몇 개월 지나면. 네. 좋게 말하면 굉장히 적응이 빨라요. 그래서 한 7, 8월 휴가 갔다 오시고 나면은 9, 10월 그때 이제 보통 그 성수기거든요, 부동산이. 아마 전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조금 불안해지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좀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네, 부탁드립니다.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상반기는 지금 거의 뭐 그냥 이 상태로 쭉 가겠죠. 왜냐하면 6월 3일 대선까지는. 그런데 오히려 매수자들은 기회겠죠. 왜 그러냐면 대출 스트레스 DSR 3단계 실행되기 전 그리고 대출 총량이 남아있을 때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각 당의 대표 대선 후보들이 정해지고 이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들어갈 텐데 이 상황에서 규제가 나올까요? 어렵죠. 약간 속칭 네. 표 잃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나오기는 힘들 것 같고 그렇다 보면은 일부 기회가 좋으신 분들은 지금이 아주 좋은 매수 타이밍이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다수는 아닐 거예요. 일부만 항상 하니까 보통 전체의 한 10% 정도 그 정도만 움직이니까 그래서 25년 상반기는 지나갈 거고요.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면 7, 8월 이제 휴가 기간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때는 그냥 날씨도 덥고 그러니까 9월, 10월 이제 성수기 들어서고 나면은 이제 내가 매매로 할 거냐, 임대차, 전세나 월세로 할 거냐. 그러는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5월부터 전세자금 대출 허가 보증이 100에서 90으로 내려가요. 즉 쉽게 말해서 내가 전세를 살고 싶어도 전세자금 대출이 줄어든다고요. 제가 근데 설상가상으로 뭐냐, 전세 물건이 안 나와요 이제 잘. 이게 전세 물건도 잘 안 나오고 전세금 대출도 줄어드니까 나는 울며 겨자 먹기로 반전세나 월세로 갈 수 있겠죠. 자 그러다면 그걸 또 기반으로 해가지고 월세가 좀 상당히 많이 올라갈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부동산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월세 그리고 보증금 전세 보증금 얼마 해가지고 환산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보통 보증금 1억에 한 35, 40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또 이제 월세가 오르면 전세까지 올라요. 그럼 전세가 오르면 어떻게 돼요? 대출은 안 나오는데 전세가 밑에 딱 받쳐주고 있으니까 매매가도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그게 빨리 올해 25년 하반기에 나올 거냐? 조금 보수적으로 봤을 때 내년부터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25년 하반기는 임대차 시장이 좀 먼저 불안해질 것 같다. 자, 그리고 나서 26년 상반기 되면 이제 1년이 지난 거잖아요. 네. 지금 이 사태가 벌써 비상계엄은 2년이 지난 거예요. 횟수로 치면. 네. 기억도 안 나죠, 우리. 12월 3일 날. 기억도 안 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26년 상반기부터는 주거 선호 지역, 즉 중심지 지역, 여기부터 조금씩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일명 약간 풍선 효과가 좀 발현될 수도 있고, 그리고 26년 하반기 정도 돼서 만약에 좀 부동산 시장이 좀 더 불안해지고 가격이 좀 오른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좀 규제들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약간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틀리길 바랍니다. 저도. 네. 대표님께서 최근에 그 쓰신 책 부동산 세금 트렌드 2025 이거 책을 보면은 이제 세금 트렌드라고 되어 있는데 네. 주요 25년의 주요 세금 트렌드 어떤 게 좀 있을지 투자자분들에게 과연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24년도 트렌드하고도 좀 비슷한데요. 그냥 하나만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함부로 주택수를 늘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목적이 명확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요즘 유행하고 있는 개인 매매 사업자 단기 매도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차익을 보겠다 그러시면 괜찮아요. 네. 그런데 그걸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성공은 뭐냐면은 내가 실거주라든지 아니면 좀 어느 정도 적당한 거 하나를 갖고 계신 상태에서 굴리시는 게 훨씬 좋아요. 두 개로 투트랙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똘똘한 한 채 선호상은 여전하고, 두 번째는 다들 뭐 이게 자금이 많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자금으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곳을 사야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실거주로 밑에 까는 것보다는 새 끼고 사두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특히 내가 첫 번째 주택 마련하시는 분들은 생애 최초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26년 트렌드도 마찬가지인데, 주택수가 좀 많으신 분들은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될 때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정리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해당 물건의 투자 가치를 보고 내가 좀 더 끌고 가고 싶은데 아깝다 그러신 분들은 증여가 좋고요. 이거 내가 좀 굳이 내가 증여까지 할 필요는 없다. 10년 가져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적당히 매각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양도세 중과가 26년 5월 9일 아마 종료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좀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정말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 실수요자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좀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좀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점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신혼부부다. 네. 그리고 이제 내가 생애 최초다. 네. 약간 젊은 층이다. 그러면 저는 좀 젊어서 고생하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내가 투자금이 3억 있으면 자본금이 3억 있으면 그 돈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밑에 깔고 내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급지가 이렇게 좀 아주 좋은 곳에 가기는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내가 좀 나중에 들어갈 생각을 하고 세를 끼고 사둔다면은 생각보다 좋은 곳에 할 수가 있고요. 좀 내가 공격적으로 조금 더 하겠다 그러신 분들은 생애 최초 받는 게 중요한데 지금 생애 최초가 LTV 80%에서 최대 6억까지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 저는 이제 물론 대출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이게 막힐 수도 있지 않을까요? 80% 너무 많다. 70% 하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좀 그렇게 가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신혼부부가 아니고 애가 한 명 정도 있다. 그러시면은 이제 좀 모아놓은 돈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고 좀 안정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실거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좀 이렇게 가셔야 될 것 같고 이제 그 이상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주택이 있는 분들은 이걸 내가 더 가져갈 거냐 아니면 증여할 거냐. 근데 간혹 이제 무주택이신 분들도 계세요. 네. 그래서 내가 너무 이제 나이도 있고 막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실거주 사는 게 좀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물론 이제 케이스마다 다 다른데 저는 좀 약간 안정적으로 가는 게 좋겠다. 집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네네네. 보시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내가 밑에 좀 깔는 게 좀 아까울 수는 있는데 되게 심리적인 안정감이 중요하고요. 어차피 내가 실거주하면 5년 이상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5년 후에 그냥 오르냐 안 이것만 보시면 돼요. 중간에 변동을 보지 마시고 왜냐하면 주식하고 다른 게 내가 내려가고 올랐다 해서 곧바로 팔고 막 이런 게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부동산은. 그래서 좀 저는 그렇게 가시고 좀 이렇게 상황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좀 길게 보고 전략을 좀 네. 세우시고 또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지금 네. 말씀 주신 대로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